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매매 전략들 오늘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은 살아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4.4% 부근에서 현재는 머물러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골드는 어제 대비해서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선 소폭의 조정세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에 걸렸었던 헤드라인들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샘 올트먼이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오픈 AI 산업의 가속화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연기가 되면서 이제 오펙에 관한 분열론이 좀 나왔습니다. 감산에 관해서 어느 정도씩 가져갈 것이냐에 관해서 각국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가는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다양한 경제 지표도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해서 노동시장이 견제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경기 성장 둔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데이터들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엔 어떤 헤드라인이 걸렸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헤드라인입니다. 우선은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구조를 SEC와 논의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실제로 20일 날 SEC의 메모에 따르면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에 관해서 상세하게 SEC와 논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논의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자금이 10억 불 이상 이탈이 됐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하루 동안 하나로 따지자면 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들이 유출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SEC는 블랙록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도 현물 ETF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정말로 이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인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매도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한 분석가의 글도 시장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헤드라인 체크해 보셨고요. 또 오늘 시세 체크해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도 회복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37,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7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고요.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또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간밤에 또 솔라나가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퍼즈 대표님 모셔보고 바로 한번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코너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즈 각도선이다라고 또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됐는데 차트 흐름이 내 손안에 있다라는 또 그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또 앞으로 이 퍼즈 각도선이라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퍼즈의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즈님 마음에 드시나요? 이 퍼즈 각도선? 네, 퍼즈 각도선이 유명하죠. 네, 제가 만든 이론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추세선이 막 그으려면은 이런 얘기 하거든. 저희들끼리는 막 이렇게 뭐 머리 털면은 머리카락 떨어지듯이 추세선을 막 그냥 여러 개를 다 그어놓고 한도 끝도 없이 네. 그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 뭔지, 진짜 추세를 변경한 추세선이 뭔지를 좀 골라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최대한 도움되는 분석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도 그 인물이 만들었던 또 하나의 지표면서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들 활용하는 지표죠. 퍼즈 각도선 역시도 퍼즈님이 만든 각도선인데 적중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퍼즈님을 저희가 모시고 이 퍼즈 각도선에 관해서 또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그 나눌 얘기가 많아서 비트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일단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 그 뒤로 빼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비트코인 분석을 빨리 하고 할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던 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추세는 일단 꺾였다. 아,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추세가 꺾였으나 지지받을 만한 구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거 팔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니다. 네. 그리고 지지받을 만한 구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볼린저 밴드 그때 보여드리면서 네. 중심선, 하단선,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32,000 정도 라인 이 정도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하락을 음봉을 하고 나서 이제 어제는 좀 반등을 했던 거였는데 그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정확하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되시죠? 네, 보여요. 네,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한 거는 우연이죠, 사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우연인 건데. 아, 그래도 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이 30이에요. 이 세팅값 제가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사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게 네. 아마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SEC랑 이제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게 어쨌든 딱 이런 차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좀 저는 나름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이 악물고 안 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뭐 좀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여기서 이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럴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제법 있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조금 횡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더 좁아지고 요 비트코인 가격은 요렇게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올라가는 요러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락하면 어떻게 하락하냐면 일단 중심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요 하단선을 터치해요. 하단선 터치한 다음에 반등이 있어요.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있고 이 반등이 중심선 근처까지 갑니다. 물론 중심선을 닿는 경우도 있고 만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처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게 되면 거의 이런 모습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 요 근처에서는 현금화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 터치했을 때 현금화할 필요는 없고 하단선 터치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이렇게 떨어지거나 혹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가능성이 반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계속 놀게 되면 요 위에서 계속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굳이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잡코인들은 전부 다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이저 코인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비중은 30%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높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지금 뭘 팔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어쨌든 반등해서 우리가 좀 매도할 자리를 주는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요 순간이 오면 제가 어쨌든 말씀 또 드릴 겁니다. 지금 조금 파는 게 좋겠다라든가 지금 조금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좀 현금화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지금 너무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 코인 100%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팔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그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금화한 걸로 아래 사고 이런 식의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제 네 말 듣고 조금 팔았는데 오늘 한 3, 4%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네,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50,000 그 다음에
반감기 장기적으로. 이후로는 해가지고는 뭐 비트코인이 16만 달러, 25만 달러 이렇게까지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 건데 오늘 팔고 내일 올랐으니까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는 그냥 혼자서 단타를 열심히 매매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열심히 혼자 하시다가 반토막이 되면 그때부터 제 말을 들으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알아서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실. 네, 가만히 있으면 되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로는 좀 많이 떨어진 코인들 위주로 조금씩 사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분할로 계속 좀 살까도. 뭐가 있을까요? 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거가 한번 있을 정리를 거예요. 나중에 한 한번 15% 해주세요. 정도 네. 이상 떨어진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이상 떨어진 코인들이 좀 있을 겁니다.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저는 분할로 좀 담아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20%까지 줄일 거예요. 네, 이걸 목표로 할 겁니다. 지금은 30%인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계속 분할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좀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 위주로도 조금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잡고 사는 거니까 해당 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에 관한 이제 추가적인 시나리오들 말씀해 주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항상 또 비슷한 맥락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퍼즈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믿고 또 이러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인 것 같습니다. 네, 비중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퍼즈님이 만드신 이런 각도선들이 이렇게 프로그램명이 됐다는 게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퍼즈님. 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네, 성심성의껏 알겠습니다. 네.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또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바이낸스 이슈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벌써 옆에서 큰 한숨을 쉬고 계신데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한번 이 투자자분들의 울분을 같이 한번 토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 내피셜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내피셜이 반이에요. 반 이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소설 쓰는 거라 생각하시고 한번 저희 같이 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호재다, 뭐 악재다,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한테는 호재.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뭐 알트에게는? 특히나 POS 코인들한테는 뭐 조금 악재?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패턴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요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거 앞으로 이제 패턴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런 수순이 됐구나 라고 타이밍 오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코인 시장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사실 엄청 옛날에는 별로 안 했어요. 그쵸. 엄청 옛날에 안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러다 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테더에 대한 공격은 그래도 있긴 했었지만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좀 공격을 했던 거고 그다음 그 전에는 뭐 거래소에 대한 제재도 딱히 없었고 뭐 이런 게 딱히 없었는데 제 생각에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눈에 막 불을 켜고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때 세계 1위 거래소가 된 거예요, 바이낸스가. 그 전에는 폴로닉스,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이런 식으로 이제 1위 거래소였는데 바이낸스가 생기자마자 점유율을 확 먹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이 약간 불안감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이낸스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 어쨌든 코인 시장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굳힌 이유로 미국에서는 플랜 A를 가동했는데 플랜 A가 뭐냐면 어떤 거죠? 거래소를 활용해서 점유율을 먹겠다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 우리가 밀어주는 거래소, 물론 대놓고 밀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뒤에서 잘 밀어줘가지고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식의 플랜 A를 진행을 했었었고 원래는 코인베이스를 밀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해버려서 맞아요. 상장을 해버리면 규제 때문에 사실 바이낸스를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말고 다른 거래소를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FTX였던 것 같아요. 였던 거였구나. 네, 그래서 FTX를 계속 밀어서 그래서 이제 뭐 샘 뱅크먼 프리드랑 게리 겐슬랑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뭐 규제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FTX가 급속도로 커졌는데 FTX가 스스로 자멸했죠. 맞아요. 네, 스스로 자멸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한 이후에 플랜 B를 가동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월가 거래소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게 현물 ETF인 것 같아요. 현물 그래서 ETF. 뭐냐면 지금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금을 현물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ETF. 금을 투자한다고 하면 금 ETF로 투자하잖아요. 그쵸. 거래량으로 보면 아마 비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해서 그 코인 시장을 먹는 게 다만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거래소가 점유율을 먹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 코인이 매매되는 게 100이라면 그중에 60, 70은 ETF로 거래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다음에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양은 좀 줄어들고 그런 이런 식으로. 걸 그런 식으로 코인 시장을 먹으려고 플랜 B를 가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하진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론이 섰는데 일단 타이밍부터 본다라고 치면은 SEC가 그 루나테라가 망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요 FTX가 망하자마자 아주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네, 가만히 있다가 FTX 망하니까 바이낸스한테 소송,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알트코인들은 다 증권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에요. 난리를 쳤죠. 근데 그게 사실 정상적으로 투자자 보호하고 하려면 루나테라 망할 때도 어쨌든 나섰어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FTX가 망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좀 과한데,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대한 시비, 그다음에 알트코인들, POS 코인들 전부 다 증권이다라고 태클 거는 요게 너무 과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그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현물 ETF를 지금 왜 신청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블랙록이랑 게리 겐슬러가 친해요. 친한가요? 네. 그 CEO 분이랑 친한가요? 그냥 친하다기보다는 그 회사랑?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친하다고 합니다. 네. 해서 친하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난리칠 때 굳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왜 신청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현물 ETF가 만약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현물 ETF가 성공해야 되죠. 왜냐? 코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현물 ETF를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면 위험해. 그럼 현물 ETF 해야겠다. 안전한 현물 ETF 해야겠다. 안전한 증권사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트코인 그렇겠네. 현물 ETF로 가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SEC가 하는 게 요 두 가지였던 거예요. 거래소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알트코인에 관해서 공격하는 것들. 네, 그래서 그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한 시점도 그때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 이제 막 소송 막 넣고 그다음에 뭐 미등록 증권이라고 하면서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이런 다 미등록 증권이라고 하면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한 직후에 블랙록이 신청했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물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을 먹으려는 것 같다. 그리고 현물 ETF를 성공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개 필요한데 그 두 개를 SEC가 그동안 잘 해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을 먹으려는 것 같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뭐냐면 크라켄에 대한 고소가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크라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크라켄에 대한 소송의 내용이 미등록 증권을 너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 팔았다. 네네. 해서 결과적으로는 에이다, 솔라나 이런 애들이 증권이다를 주장한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요번에 바이낸스 벌금 물었죠. 그러면 그 POS 코인에 대한 요 수요를 낮추고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신뢰 낮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또 북한 관련한 이슈가 아니요. 있었죠. 블랙록이랑 블랙록 SEC랑 이제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그 논의를 했습니다. 네, 논의를 했다. 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예요. 앞에 요거에 대한 신뢰도 깎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깎고 POS 코인들은 다 증권이다 불안감 심어놓고 그런 다음에 현물 ETF 관련된 기사 띄우고 요 순서대로 그동안 계속 진행왔었고 그다음에 요 순서대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바이낸스에 대한 요런 제재가 어쨌든 벌금 물고 한 게 현물 ETF를 위한 약간 뭐 그런 기반 작업이라고 친다면 비트코인 더 나아가서는 이더리움까지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빼고는 사실 다 악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현물 ETF를 위한 거라면 알트코인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알트코인 약간 악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네, 빠르게 한번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그 바이낸스한테 소송을 걸었던 그 집단 단체가 세 군데였어요. 하나는
그 미국 법무부라 돼 있는데 이게 미국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이죠. 법무부, 재무부 네. 해가지고 미국이고 미국 정부고 그다음에 CFTC도 있었어요. CFTC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SEC가 있었어요. SEC도. 네, 이렇게 세 군데랑 어쨌든 세 군데가 바이낸스에 대해 태클을 걸었었던 너무 거였는데. 심하네요, 그죠? 네. 한 나라에서 그죠? 네네. 네. 근데 요번에 그 벌금을 문 걸 보면은 요 미국 재무부랑 CFTC는 있는데 SEC는 빠졌어요. 그렇네요. 네, 해서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낸스에서 뭐 고객들 자금을 유용한다거나 FTX처럼 안 그러면 시세 조작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다. 없었고 다만 뭐 IS 불법 자금 뭐 사택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방관했다. 이런 걸 어쨌든 벌금을 물었던 건데 해서 이제 뭐 청평적 트위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봐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왜 SEC가 빠졌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네, 왜냐면 SEC가 바이낸스한테 소송을 걸었던 내용이 여기 있는데 보면은 요 2번, 3번, 4번 미국 투자자들 우회해서 받았다. 이건 CFTC랑 겹치고 고객 자금 혼용 및 유용했다. 요거는 아니라고 이번에 나왔고 그냥 자전거래 등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이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SEC까지 껴서 해도 되는데 요번에 SEC가 빠졌어요. 왜? 왜? 요 5번 때문에. 에이다 솔라나는 증권이라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요거까지 벌금 물면은 요거까지 5번까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을 계속해서 그 수요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내용을 갖고 있는 SEC는 요번에 빠지고. 그러니까 벌금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네, 강경하게 계속, 네.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아마 뭐 바이낸스가 뭐 두 손 두 발 다 들어도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걸로 이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되니까. 네, 그래서 요런 측면으로 따진다라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바이낸스 신뢰도 하락, 알트코인의 POS 코인에 대한 증권이다 하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현물 ETF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물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알트는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비트 이더 위주로 조금 비중을 좀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미국의 이제 거래소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를 경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어쨌든 중국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인이 그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FTX를 내세웠지만 망했던 거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규제 때문에 사실 바이낸스랑 경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거래소 쪽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걸 확 줄이고 현물 ETF로 옮겨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네, 네, 현물 네. ETF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미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어야 하는 또 그런 큰 그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또 마지막으로 퍼즈님께 또 정리 내용 한 발을 들어보고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낸스가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벌금 낼 돈도 사실 충분히 있고. 그래서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낸스가 위축되든 뭐하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현물 ETF 신청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어쨌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미국의 큰 그림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서도 자료로 보여주셨지만 정말 한 국가에서 세 개의 기관이 한 거래소를 공격한다라는 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낸스가 두 손 두 발 들긴 했지만 우리 코인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크나큰 악재다라고는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는 매매 전략들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퍼즐 각도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고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